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잉 737입니다. 60년 넘게 아마도 100년 가까이 날 것 같은 보잉 737,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기종의 미래에 관해서 변비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박상모 기장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보잉 737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737 너무나 사랑하는 비행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 대가 넘어 네, 제일 팔렸어요. 1등입니다, 1등. 지금 기체 가격이 보통 한 1억 불 정도 하는데 1억 불 곱하기 만 대 하면 얼마입니까? 1000조. 야, 지금 천조국 네, 60년 동안 그 팔린 가격이 1000조가 넘는 보잉을 이끈, 보잉을 일으켜 세운 그 정도로 베스트셀링, 정말 안전한 비행기인데 그럼으로써 이게 약간 보잉에 좀 독이 된 게 아니었나. 요게 이제 포인트고, 에어버스가 후발주자로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지금 보잉을 살짝 역전하려고 하는 요 현상, 그리고 거기에 각종 들어간 첨단 어떤 시스템들, 그게 결국에는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조종사들의 미래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1편입니다. 1편 끝났어. 자, 저희가 아까 부제를 좀 잡았습니다. 첫 번째 부제. 뜨든. 다리가 짧아 슬픈 737. 이런 뭐 시가 있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 모든 걸 반대로 얘기해요. 아, 죄송합니다. 문과 출신 아니에요? 문과인데 다리가 짧아 슬픈 B737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제 737의 그 발전의 한계를 딱 잡았던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320하고 이제 비교한 사진인데 다리 길이가 엄청 차이가 나죠. 이쪽이 737, 이쪽이 320입니다. 지금 737 밑으로는 동체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320 같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사람이 거의 살짝 고개 숙이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동체가 높게 설계돼 있어요. 예전에 그 항공대에 있는 그 A300 가갖고 그 엔진 위에 막 뛰어서 몇 번 실패하고 탔었잖아요. 약간 으쌰하면 앉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이? 자, 그러면 이 두 기종이 라이벌 항공기인데, 근데 처음에는 라이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항공기는 20년 차이 나는 비행기예요. 아, 그래요? 얘는 67년생이고 얘는 8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첫 모델인 737 100이 1967년에 초도 비행을 했고 320 100이 1987년생입니다. 20년, 2세대가 차이가 나는 비행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37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비행기였어요. 좀 작은 비행기였고 당시에는 엔진도 그렇게 굵은 엔진을 쓰지를 않았었죠. 덕후 얘기로 좀 들어가면 이게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래요. 이게 60년대 말에 만들었는데 70년대 초 중반에 1차, 2차 석유 파동이 나면서 그 전까지는 기름값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효율의 엔진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효율성이 좋으려면 결국에는 맨 앞에 있는 팬블레이드가 큰, 네네네. 그래서 뒤로 바람을 더 많이 생성시키는 그 엔진이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737이 만든 비행기가 요건 거예요. 737 100. 귀엽다. 네, 귀엽죠. 네. 요게 130 몇 명 정도 타는 737 100 항공기인데 엔진이 굉장히 이쑤시 같이 생겼죠. 있으시게 저는 비엔나 소세지. 그래서 당시에는 요런 정도면 됐었기 때문에 기체 설계를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작으니까 엔진 자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석유 파동을 지나고 나서 클래식이 나오면서 지금 알고 있는 NG, CFM 엔진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팬블레이드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가만 보자, 날개 밑으로 공간이 없네. 아, 낮으니까. 낮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날개 밑에 원래는 엔진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앞으로 빼서 살짝 올려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최대한 날개에 이렇게 바싹 붙여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래는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살짝 엔진이? 나죠. 원래 이제 엔진은 앞으로 나오게 설계를 해요. 왜냐하면 양력에 어떤 이런 간섭이나 이런 게 없으라고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유난히 나와 있구나. 그래서 깎은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모형인데 이게 737 800입니다. 800 모형입니다. 근데 밑에가 보면 엔진 바닥이 밑에가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어버스는 동그란데 엔진 이 모습이, 근데 여기는 밑에가 약간 뭔가 이렇게 한번
어디 한번 잠깐 바닥에 툭 한번 이렇게 때린 네. 것 같으냐 그렇게 약간 모양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고바이패스 엔진을 만들면서 일단은 직경이 큰 엔진을 달아야 되는데 에어버스는 애초부터 설계를 다리를 길게 해서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만들었고 이제 737은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짧은 다리를 억지로 해서 엔진을 달아서 일단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하고 NG하고 다 잘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맥스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논란의 이제 맥스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좋아지려면 계속 엔진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은 중간에 이제 압축하는 곳, 그다음에 연소하는 곳, 터빈이 있는 곳이 그 엔진이 코어인데 이걸로 요즘에 출력 안 내요. 엔진에서 뿜어내는 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앞에 있는 선풍기 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엔진들은 다 팬블레이드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엔진을 더 만들어서 지금 321 네오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 엔진이 또 큰 걸 달게 됐어요. 맥스가. 근데 공간이 계속 없네. 그러면 다리를 길게 다리를 좀 다리를 그럼 길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다리가 접혀야 되잖아요. 그럼 다리를 또 밖으로 다시 재설계해야 돼요. 몸에 넣으려면 날개 구조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비행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다리인데 여기에 뭐 또 다른 다리를 장착하면 뭐 옷부터 뭐부터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원리잖아요. 완전하게 다른 비행기로 형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다 달라지면 그거를 재인증받아야 되지, 안전성 점검해야 되지, 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다 코스트 문제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엔진을 좀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밑에는 찌그러져 있네요. 그렇죠. 이제 요거는 조금 덜 찌그러뜨리고 더 앞으로 더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날개의 중간까지 올라왔죠. 이게 맥스. 네, 이게 지금 NG보다도 더 위로 올라온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보면 극명하게 표현이 나네요. 이미 조종석의 위치가 벌써 에어버스가 더 높고 보잉은 낮고 뭔가 딱 봐도 여기는 되게 길쭉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설계를 하는데 비용적인 면이 계속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서부터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사우스웨스트 같은 데가 지금 한 800대 운영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조종사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있어요. 거의 한 7, 8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 737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비행기를 제시를 하면 그 사람들 교육 다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737 그대로 레이팅 쓸 수 있게끔. 이거는 뭐 야사예요. 그렇죠. 네, 야사인데 내가 지금 클래식 내가 600대 가지고 있는데 내가 NG 700대 살게. 대신 이거 레이팅 그대로 유지하게 해줘. 이러면 그 제작사가 뭐 어떡하겠어요. 보잉은 이제 머리를 뒤로 싸는 거죠. 야, 공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게 엔진을 만들지?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앞으로 위로 올리기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간적으로 살짝 얘가 기울어졌어요, 엔진이. 그러니까 추력선이 약간 아래를 향하게, 아주 약간 아래를 향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간을 많이 설계를 해놓으면 동체를 계속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륙할 때 항공기가 쫙 이륙하다가 쫙 이렇게 뜨잖아요. 이 꼬리예요. 꼬리가 닿아요. 너무 길어지면. 바퀴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륙할 때 쫙 여기에서 안전하게 딱 뜬단 말이죠. 그래서 737은 그 아까 공간이 그 짧은 비행기였던 거예요. 30m밖에 안 되는 비행기. 지금 321 네오가 45m짜리 저기 기체까지 내놨어요. 240명 타는. 그럼 여기에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늘리지? 더 이상 길이 자체를 늘리기는 불가능한 수준. 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술을 쓴 게 이제 항공기가 막 달려가다가 이제 딱 떠야 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바퀴 이 스트로트가 쭉 늘어나요. 쭉 밀어가지고 동체를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그 긴 동체가 올라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접어서 집어넣고. 네, 이제 이런 테크닉까지 쓰게 됐어요. 맥스에서 살짝 이제 기술적 난제에 봉착을 한 게 그런 식으로 엔진을 계속 키우면서 하다 보니 이 비행기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도 항공기는 이렇게 엔진이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력을 딱 증가시키면 얘가 이렇게 들려요. 기본적으로 이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이 있는데 얘는 이게 좀 심한 거예요. 그렇지. 점점 더 큰 엔진을 더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살짝 기울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워를 넣으니까 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엠카스를 만든 거예요. 장치를 달았는데 그게 센서를 하나를 달아서 하나 쪽 소스만을 쓰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죠. 결국에는 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실은 저는 320한테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비극이 그래서 그런 설계적인 그런 결함이었죠. 네네. 결국에는 다 밝혀졌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결국에는 저는 에어버스한테 이 소형기 시장이 좀 그렇죠. 역전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까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이 전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되는데 보잉은 결국에는 100년 된 회사예요. 비행기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이후부터 계속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시장이 빵 뜰 때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제트기를 상용화하면서 엄청나게 뜬 회사죠. 근데 그게 이제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그 역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면서 한 번 개발에 10년씩 걸리는 비행기를 그거 트렌드에 맞게 계속 새롭게 내놓기는 너무 금전적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근데 에어버스는 이건 후발주잖아요. 후발주자죠. 예, 후발주자고 처음에 뭐 60년대 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A300 시리즈 만들고 그거 조금 잘 돼가지고 320, 330, 340을 아예 한 번에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무서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종석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기종마다 다 그놈이 그놈이야. 잘 모르고 보면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에 만들어진 게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쪽이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737이 정말 안전한 비행기지만 실은 320이 승객 편의 면에서도 약간 나아요. 뭐 321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하나 더 있고 예, 3개가 아니라 4개고 거기다가 기체도 약간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치도 좌석간 피치도 살짝 넓고 굵기도 살짝 굵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상을 해보면 321 쪽이 에어버스 쪽이 살짝 이제 승기를 잡지 않았나 하는. 근데 그건 어차피 그 후발주자가 네. 20년 후발주자가 네. 선발주자 따라잡으려면 선발주자 했던 거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뭔가가 혁신적인 게 나왔어야 되고 네. 근데 뭐 원주 기자님이 잘 쓰셨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복착은 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조종사들은 다 알아요. 이놈이 갈 때까지 갔구나. 네. 원천적인 그 플랫폼이 바뀌어야 될 시기를 보잉이 계속 미뤘던 거예요. 737에 대해서는 737에 대해서는 미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에는 왔다. 네네네. 지금 이제 737 맥스가 인도 계속 되고 생산도 되고 있고 막 뜨고 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X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는 하면서도 이제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제 또 법안이 하나가 나오고 요런 또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이원주 선배가 저기 기사로 썼어요. 감히 여쭤봅니다. 737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칼 훈인가가 보고 있을 겁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진 후에 이제 뭐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막 폭로 기사 나오고 막 난리가 의회에서 움직여서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외부적인 한계점 가지고 계속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법안에서 주목한 거는 내부 플러스 시대가 이만큼 변했는데 조종사들이 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원해주지 않는 비행기는 그렇게 놔두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법안이 2020년에 제정한 거죠? 네, 2020년 가을에 9월인가 뭐 HR 8408.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주 좀 단순하게 분리를 하면 그 FAA에는 너희들 앞으로 비행기 그 새 기종 승인할 때 똑바로 검사해라 라고 하고 항공사에는 너희들 앞으로 새 비행기를 만들려면 최소한 조종사들이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비들을 반드시 장착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잉 737에 적용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보잉이 과연 이 737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부 구조를 다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결국에는 법은 바뀌었고 감당을 할 수 없고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내부를 다 뜯어 고치는 비용이 덜 나올까?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게 차라리 더 시장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잉은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기 시작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737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리즈가 좀 제대로 발전됐으면 좋겠었던 그런 마음에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그 계통으로서 좀 더 발전된 비행기들이 다시 나와서 우리 LCC에도 또 보잉의 새로운 차세대 그런 소형 항공기들이 좀 다 좀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737의 역사와 그다음에 에어버스 간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에어버스가 약간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사건들을 설명을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그 시스템들을 처음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조종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항공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조종사들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좀